예,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9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그 임대아파트인데 이제 재건축한다. 뭐 이런 건데 그 뭐 세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건축비가 올라가는 문제, 뭐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쉽지 않다라는 기사인데 너무 기사가 길어요. 하계 5단지 상계마을, 하계동 상계동은 제가 태어난 곳이라 물론 여기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 태어난 곳이지 이곳에 살았던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태어나서 뭐 과천으로 이사를 했죠. 이사를 했는데 하계동, 상계동 이야기는 참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임대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사업성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어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항상 어떠한 것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그 상황이 바뀌니까.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언급해 드렸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익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수익성은 아예 생각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보통 뭐 몇 년이 걸리겠다 이거에 따따블을 봐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 되지 않는다.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 이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제도를 바꿔도 실질적으로 재건축 시장 자체가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점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노인들의 특성은 뭐냐면 새로운 어떤 이벤트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아요. 보다 더 안정적인 내가 이 상태로 어떻게 죽을 때까지 잘 가느냐, 이 문제에 신경을 쓰는 세대이고 젊은 세대는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호기심이라든지 또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꿈이 다르죠. 꿈꾸는 것이 새로운 꿈을 꾸는 세대들은 돈을 떠나서 어떤 이것이 기회다라고 하면 새로운 시도들을 해요. 본인들이 이제 뭐 망가지는 걸 무릅쓰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나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계산하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둘 다 성인이 되고 뭐 이성 친구가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뭐 요즘같이 이제 빨리 이제 아이들이 결혼하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곧 며느리를 아니면은 사위를 보고 손자가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나이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제가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애 둘로는 좀 그렇지 않나? 어떻게 좀 셋째 좀 한번 낳아볼까? 뭐 이렇게 집사람을 좀 설득 아닌 설득을 해보는 노력도 해보고 뭐 안 되면 뭐 다시 결혼해서 뭐 내가 사업만 잘 되면 또 아이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근데 이제는 저희 부모님 보면서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을 때 과연 그러면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얘네들이 육아할 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성을 봐도 젊었을 때는 내가 어이씨 어떻게 내가 좀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그죠? 확실히 이제 하여튼 나이를 먹는다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지 마라. 특히 그래프 가지고 예측하는 그런 숫자 누를 범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거고요. 제가 이 기사를 봤어요. 집값 띄우기 시도일까? 서울 아파트 계약 후 미등기 이렇게 많다니 뭐
그런데 이제 미등기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내가 계약하고 나서 신고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죠. 계약금을 떼고 취소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계약 말고 가계약이라는 걸 또 많이 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가계약했다고 해서 뭐, 거래 신고까지는 하진 않으리라고 보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건수가 약 그 17,000건 중에 거의 한 20%? 그죠? 2개월 경과 후까지 뭐 미등기인 경우, 그리고 4개월 경과 후까지 미등기인 경우, 그럼 실질적으로 전체 거래 건수의 한 10% 정도가 미등기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60일 뒤에 많이 하기 때문에라는 것은 그 60일 안에 이제 그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이 미등기 한 건이 과연 금액이 시세보다 싸게 신고했냐, 비싸게 신고했냐. 그러니까 가장매매. 예? 그래서 어, 거래 신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실제 거래하지 않는, 예, 제가 이제 이 주장을 어, 되게 오래전부터 했어요. 저희가 발행했던 쫄딱 망했지만 월간지주에 제가 이것을 연재하기 위해서 그 등기부등본만 한 1,500통 정도 발급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1,500통을 발급을 받고 그것을 갖다가 다시 정리를 하고 뭐하고 하면 인건비까지 해서 진짜 한 1,000만 원 들어가는 그런 미친 짓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주장을 하는 것을 게재했어도 영향력이 없다 보니 묻혀버렸죠. 묻혀버렸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 기억이 저도 이게 오래된 기억이라 이게 봤더니 2006년도부터인가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시가 저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던 그쯤이었어요. 그쯤이었는데 그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되면서 이것이 전산화되고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쉽게 그 거래 가격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요즘은 그 앱으로 그냥 그 이런 가격들을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이제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확대하다 보면 그 뭐죠? 무슨 앱이었더라? 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정부의 이제 그 API 통해 가지고 정부의 빅데이터를 가져다가 그, 그 정보를 돈 주고 사다가 자기네들 앱에다가 이제 그 보여주는 이제 이런 식이 되었는데 이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명확하게 굉장히 거의 이제 10년 전에 강하게 주장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경매를 하다 보면 너무 갭 차이가 심한 거예요. 경매 가격하고 실제 그 지역에 신고된 가격하고 너무 가격 차이가 심한 거예요. 근데 이럴 수는 없거든요. 경매 가격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환급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세에 그 직접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변 시세에 우리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10% 이상 차이 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특히 서울은 그 유사 물건이 많기 때문에 지방은 좀 나와요. 지방은 거래 건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확한 시세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자기가 이제 굉장히 그 객관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경험이 없으면 그런데 서울은 비슷한 물건이 너무 많아요. 방금 전에도 거래되고 그죠? 예,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매 낙찰률을 보면 오차가 5%가 안 나요. 5%가 오차 범위가 왜?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 데이터의 평균치에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데이터가 없을 때는 오차가 커지죠. 굉장히 많이 오차가 커집니다. 이것도 뭐 우리 부동산을 이제 관심이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그 상당히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자랑이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어요. 오래전부터 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죠. 없어요. 예, 다들 뭐 수박 겉핥기로 지들 잘났대. 지들이 무슨 점쟁이야. 예.
그래서 서울은 경매, 부동산 경매를, 원래 이제 지금 부동산 경매 이야기 하려고 그랬었던 게 아니었는데, 부동산 경매를 가만히 보면, 저도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뭐 몇 건 또 부동산 경매 자료 좀 검토해달라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 지금 뭐 문의하신 분도 뭐 나름 굉장한 전문가시죠. 예, 전문가시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보다 한참 선배죠. 이쪽 분야에서는 아예 저하고 단위도 달랐고. 그런데 왜 저한테 물어볼까요? 일단 연세 드신 거와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느낀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자, 다시 이야기하면 서울에서의 부동산 취득은 아주 쉽습니다.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자료만 열심히 정리하면, 엑셀로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료 저 자료 다 모아다가 사실은 정리만 하면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런 능력이나 노력을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자꾸 듣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그죠? 자기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의도성을. 자기 목적성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예전에 저하고 시비 붙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 강남에 뭐 똘똘한 집 한 채, 뭐 이딴 거 이야기하면서 그 쓰레기들이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뭐 이야기하면서 하여튼 뭐 강남에 빌라 져가지고 팔아먹으려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거 사신 분들은 개털됐죠. 예, 뭐 똑똑한 집 한 채 뭐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샀던 분들은. 그리고 소문은 굉장히 많이 현실과 달리 많이 과장돼요. 예, 과장되고 특히 자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때는 특히 많이 과장돼요. 즉 10억짜리 100억짜리 집 이야기하면서 지는 진짜 뭐 월세 하나 번번아 월세 하나 제대로 못 살면서 전문가랍시고 떠드는 그 모양새 보면, 그러면서 마치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걸 갖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 참 역겨운데, 어, 지금 우리가 이제 하여튼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전 거래, 자기네들끼리 거래해서 가격을 올리고 그리고 호가 이야기하고 그 거래된 사실 가지고 시세가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듣는 거. 예, 아직도 그게 좀 만연해 있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자, 아파트 같은 한 단지에서 내가 금매로 집을 팔고 싶어요. 요즘은 뭐 기본 단위가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에 팔고 싶어요. 가서 중개인들한테 물어봐요.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가격을 낮추라고 얘기할까요? 10억이라고 말하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 이 사람의 물건을 잡으려면, 일단 물건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집이 비싸게 팔릴 수 있다라고 자꾸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물건을 맡긴다고. 일단 맡겨 놓으면, 그죠? 맡겨 놓으면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식으로 또 이제 엮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요즘 뭐 분위기가 안 좋다느니 어쩌느니. 일단은 나하고 이 사람하고 내가 전화번호를 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전화번호도 못 따면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듯이 서로 구라를 치는 이유가 일단은 호감도를 쌓고 신뢰를 쌓고 거기서부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조금씩.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 월급쟁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내가 이거 부동산 거래할 때 10억짜리 거래하는데 5천만 원을 깎아준다. 와씨, 이거 내 연봉인데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전체 부동산 가격으로 봤을 때는 5%예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5%예요. 5%. 아니, 수수료가 1%인데 5%면 1년 있다 후에 팔면 이자만 5% 늘어난다고. 이자만. 지금 내가 9억 5천에 파는 거나 내가 1년 후에 10억에 파나, 내가 만약에 부담할 이자를 생각한다라면 사실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빨리 팔려면 9억 5천에 팔아야 하는데, 예? 왜 자꾸 호가를 중간에서 중개인들이나 뭐 분위기상 호가를 높이느냐? 자, 여기가 1000세대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가격 무너졌다라고 해서 막 서로 싸게 내놓으면 나도 손해 보잖아. 내 것도 못 팔고. 그죠?
내 걸 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올리는 거예요, 가격을. 어차피 수요자는 없어. 예? 그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인생에 있어 집을 몇 번이나 판다고 한 번 팔 때 그래도 사람 욕심이 제값을 받고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10억이라는 말을 믿고 10억을 제시하고 10억 아니면은 서운해하고 뭔가 싫은 내색을 하고 10억을 다들 받고 싶어 해. 그래야만이 내 걸 9억 5천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살짝. 다들 그런 식으로 특히 이런 장사가 그러니까 약장세라고 할까요? 예, 이럴 때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물건이 안 팔릴수록 호가를 높여놓고, 그죠? 예, 분위기상 좋은 걸 자꾸 강조해서 호가를 높여놓고 나는 슬쩍 DC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시세라는 말이 참 이 앞뒤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시간 되면 지금 뭐 잠깐 얘기하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부동산 채널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맞는 것 같죠. 근데 그들의 대부분은 뭐냐? 전문가를 떠나서 글쎄요. 도대체 왜 뭐가 하여튼 뭐 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잘난만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뭐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자, 아파트 시세는 아주 쉽게 보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평당 건축비가 과거에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0층, 15층 정도의 아파트를 봅시다. 물론 이제 아파트가 뭐 30층, 40층 들어가면 평당 건축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런 대신에 이제 그런 아파트들은 뭐 내진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여건 자체가 더 좋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집이 커지면 건축물이. 그런데 우리 통상적으로 많이 짓는 이제 요즘 같으면은 과거에는 15층이었는데 요즘은 한 25층 정도 전후 기준으로 봅시다. 그렇게 되면 평당 건축비가 요즘 이제 많이 올라서 한 700까지 이야기를 해요. 뭐 이제 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들 바뀌겠지만 그것이 이제 단순히 그 시멘트 값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주차장이라든지 옆에 조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수반되는 거고 우리 한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가죠. 평당 한옥을 지을 때. 그러면 평당 700만 원이다. 공사를 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더 비싸요. 700만 원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84m 제곱에 뭐 실질적인 분양평수 저기 뭐야 35평형 그죠? 평이 아니라 35평형 네, 85m 제곱 네, 뭐 89m 제곱 뭐 이렇게 나오는 35평형 자 봅시다. 35평형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700만 원이라고 하면 그죠? 73에 21, 75, 35 그러면 2억 4,500 그러면 뭐 조금 더 낸다라고 하면 뭐 2억 5천 예? 부가가치세까지 내면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대개 보면 집값의 반 정도가 이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그거는 이제 대도시 기준이고 우리 면 단위 그러니까 뭐 경상도 지역 제가 좀 아까 음식 가지고 경상도를 까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뭐 서로 웃자는 이야기예요. 그걸 가지고 경상도에서 화내면 안 돼요. 자기네들이 부끄러움이지. 아니 충청도 느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 빨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충청도 사람들 느려요. 진짜 나도 느리지만 저 집사람하고 집사람 닮은 저희 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희 딸은 좀 달라요. 좀 절 닮아서 그래도. 아니 우리 충청도끼리의 기준. 뭐 경상도가 봤을 때는 저보고 답답하다고 그러는데 속 터져 죽어요, 진짜. 속 터져 죽어요. 충청도 사람들 진짜. 그 대신에 말은 짧게 하죠. 혀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남들 10마디 할 걸 갖다 한마디로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경상도 음식은 맛이 없어요. 자, 아파트값 평균 이야기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평당 700만 원이다. 그러면 경상도는 면 단위가 인구가 꽤 돼요. 전라도나 충청도 같은 경우 물론 뭐 충남 같은 경우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데 이제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도 면 소재지이지만 인구가 꽤 되는 데는
어느 정도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평당 700이다. 그러면 부가치세까지 해서 2억 5천 그냥 딱 떨어집니다. 땅값이 어디 갔냐? 땅값은 건물 하는 마진으로 사실은 거의 퉁을 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평당 700이라는 게 건설업체에서 그 공사하기 위한 마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땅 지분이 뭐 1대1이다라고 했을 때, 그죠? 35평이다, 지분이. 땅 지분이 35평이다라고 하면 평당 100만 원이라고 해봤자 3,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2억 5천 정도면 3,500만 원 땅값 빼고도 그 정도는 자기네들이 남고 그 이상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거기가 뭐 이렇게 투자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 받고 평당 100만 원 정도 이하대로 땅값이 잡히게 되면 거의 건축비 공식적인 건축비 소비자 가격, 업체 가격이 아니라 소비자 건축비 가격으로 거의 아파트가 분양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면 단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35평형 아파트를 2억 5천에 사겠다라고 하면 어차피 새로 져도 그 이상 들어가니까 내가 땅이 있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읍 단위로 옮겨 봅시다. 읍 단위로. 네? 면에서 읍으로 가게 되면 거의 이제 그 2배 수준으로 뛰어요. 2억 5천이 이제 5억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저희 동네도 인구 감소 지역이니까 옥천도. 그렇게 되면 5억에서 뭐 4억 5천, 4억? 땅값이 좀 꺾이는 지역은 그 정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고 약간 그 우리가 지방 중소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읍이지만 읍이거나 약간 시 정도의 사이즈 규모가 좀 나오는 지역 같으면 딱 거기서 2배로 갑니다. 시장가가. 거기서 이제 뭐 주변 여건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겠죠. 그럼 이제 5억이 됐어요. 자, 이게 이제 광역시로 들어오게 되면 광역시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A급 같은 경우는 10억대로 가요. 그리고 B급 같은 경우는 5억에서 7억대로 가요. 그러니까 읍의 A급이나 광역시의 B급이나 같은 가격대로 거의 형성이 됩니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도 여기 둔산 지역에 보면 이제 10억대로 가죠. 그리고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 보면 이제 10억대가 이제 그렇게 보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10억짜리가 이제 서울로 간다. 서울로 가면 서울에 이제 우리 도봉구라든지 아까 얘기한 뭐 하계동, 상계동 뭐 이렇게 좀 외곽 지역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10억대에서 이제 가죠. 그리고 그것이 강남으로 가면 이제 20억대.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강남은 그 강남구가 아니죠. 서울이 너무 지금 광역화되고 세분화돼서 다시 거기서 또 2배로 뛰면 뭐 40억대 뭐 이런 식으로 그 거의 보면 그 시장 자체가 그 제곱 기준으로 갑니다. 제곱 기준으로.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제가 이제 이렇게 큰 그림에서 이야기한 건데 왜 그러냐면 어 소고기 값이 계속 오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예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소고기 값은 이제 왜 이 오르면 쉽게 또 안 떨어지냐? 닭고기 값하고 달라요. 닭고기 값은 닭은 금방 나와. 야, 60일만 키우면 바로 닭이 부족하다 그러면 바로 또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소고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바로 공급량을 늘릴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이제 거의 배수로 가요. 배수로 가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서울시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강남이 계속 올라가면 어, 어. 아유, 제가 지금 전화가 와서 자, 이런 거죠. 소고기 값이 당장 공급이 안 되고 사료 값이 뭐니 뛰었으니까 내가 지금 소 한 마리를 1,000만 원 팔던 거를 우리가 2천만 원에 가겠다. 시장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손해다. 그거는 생산자 입장인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뭐 소고기 없으면 염소고기라도 먹으면 되지. 아니 안 되면 꼭 한우여야 되나? 미국산 LA 갈비도 있는데 요즘 뭐 호주산 LA 갈비도 있더구만요. 뭐 캐나다산도 있고 그죠? 대체하면 돼요. 대체. 자, 강남의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 봐요. 그 상한선에서 우리 심리적인 어떤 그 저지선이 얼마냐면요. 50억이에요. 왜 그러냐면 50억이라는 단어가
지금 보면 언론에서 쉽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일반인들하고 상관이 없는 돈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아파트값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집이 50억짜리가 뭔지도 모르는 기자라는 놈들이 그런 집을 쳐다보지도 못한 애들이 그 50억짜리를 기사랍시고 써서 그러는 거지. 그거는 그냥 안 사면 되는 거야. 50억짜리는 왜? 50억부터는 그 세금에서 어마어마하게 얻어맞아요. 양도세를 떠나서 그냥 상속세, 증여세 부터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본 관리비 뭐 이런 거 자체가 줘도 못 사는 집인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 거기가 이제 심리적인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계선이에요. 근데 그 밑에에 되어 있는 아파트가 서울 강남이라는 이유로 강남구라는 이유로 가격이 자꾸 올라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좀 출퇴근하지 뭐 하고 사이드로 빠져요. 수요가 빠진다고. 거기 꼭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면 단위에 분양하는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거기 가 살아? 시내 가 살지. 예? 아니면 그냥 옆 동네 가 살지. 만약에 읍 단위의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아니 저희 동네 기준이에요. 예, 시골이라 제가. 예, 읍에 왜 살아요? 예? 아니 옆에 뭐 대전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면 단위로 가지. 예?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고기 값이 비싸지면 오히려 소고기 값은 못 올라가요. 예? 소고기 값은 파는 사람도 손해, 사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지금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럼 사람들이 뭘 먹냐? 돼지고기로 바꾸는 거예요. 예? 닭갈비. 뭐 이런 걸로 바꾸는 거지. 예? 고기값 비싸면 뭐, 콩고기 먹어야지. 아, 콩고기도 비싼가? 예. 전 지금 뭐 라면 먹었는데. 자, 이렇듯이 우리가 그 소득, 내 소득에 대한 대비 사실은 모든 집값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뭐 투기 세력에 의해서 뭐가 된다 어쩐다 그러는 거는 사실은 그 투기 세력을 누가 성장시키느냐, 누가 키우느냐, 어, 건설회사하고 정부예요. 왜? 실질적으로 그 집이 비싸게 분양되었을 때 가장 큰 이익을 취득하는 게 국가와 개발업자들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투기 세력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뭐 굉장한 전문가들 뿐이 아니라 다 내 배우자거나 내 주변 사람들 그냥 아니 저렇게 돈 번다고 하는데 내가 불법 저지른 것도 아닌데 돈 벌고 싶은 거야 해보고 싶은 거야 남들이 된다고 하니까 정확한 정보 없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은 돈도 별로 못 벌고 고생만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뭐 세무조사 받고 뭐 이런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예?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꼭 그 자기네들이 의도한 형태로 어떤 제도를 시장을 손보려고 자꾸 우리가 투기 세력 핑계를 대요.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뭔데요? 예? 제가 물어볼게요.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예? 뭔가 투기 나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하면 투기고 지들이 하면 투자예요. 아시겠어요? 예? 지들이 해먹을 때는 이거는 지들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투자랍시고 하는 거고, 예? 우리 일반인들이 아 우리도 해봐야지라고 이제 막 달라들면 지들이 보기에는 이제 지들은 빠져나가면서 이제 투기라고 하는 거지. 지금 암호화폐도 그렇게 가잖아요. 예. 초창기 때는 마치 뭐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새로운 시장인 것처럼 암호화폐를 띄우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이건 시대 앞서가는 거다. 굉장한 투자다.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지금 이제 만신창이가 되니까 마치 김치 코인이다, 뭐다, 투기다, 뭐 이딴 식으로 이제 비하시키면서 이제 시장을 이야기하죠. 참 쓸데기 없는 얘기를 30분간 했네요. 아유,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에 대한 자전거래, 허위 매물 거래에 대해서는 제가 10년 전부터 참, 근데 그걸 다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죠? 이쪽 분야인 사람들 알면서도 굳이 뭐 내가 이걸 밝힐 필요가 있나? 응?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예. 저도 뭐 그런 자문을 한 적이 있어요. 뭐 부동산 못 팔아서, 빌라 못 팔아서 어려움 겪고 막 이러는 분들한테. 아니 뭐 이렇게 해서 경매로 날리세요. 예. 그러면 경매 배우려고 하는 초짜들이 덥석 뭅니다. 어, 참. 근데 지금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뭐 전세 사기다 뭐다 막 아까 김어준 씨 뭐 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부동산을 갖다가 우리가 그 투기로 보는 이상, 그죠? 우리들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잘못된 거다. 정당하게 일해서 노력해서 돈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루밍 당한 거예요. 그냥 머슴으로 노예로 사는. 예, 우리가 그 노동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온 게 다 산업화 이유인데, 그죠? 그리고 그 진보당에서 뭐 그런 얘기하는 땅이 먼저가 아니라 땀이 먼저다. 노동이 신성시돼야 된다. 노동을 신성시 여기는 거는 노동자들을 갖다 부려먹기 위한 실책이었던 거죠. 우리가 AI 시대에 이제 산업화되고 AI 시대에 인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단순한 땀 흘리는 노동이 아니라 AI가 넘볼 수 없는 창조적이고 창의력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예? 사실은 더 많이 놀고 더 창조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인간들이 그 살아가는 진짜 그 삶의 방향이어야죠. 우리가 뭐 열심히 땀 흘려서 막 내 삭신이 다 망가지도록 일해서 한 푼 모아서 겨우 먹고 살고 자 이게 땀 흘려서 번 돈이니까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저도 이제 늙어가는 입장이지만 이거 옳은 거 아닙니다. AI 시대에는 특히 이제 정신노동도 AI한테 맡기고 인간은 보다 더 창의력인 일에 하는 거고, 이미 육체적인 노동은 상당 부분 우리가 산업화를 통해서 기계화 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해야 되는 일 참 소중하기도 하지만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예요. 예. 저는 이제 지금 또 이제 마늘 심을 준비해야 돼요. 마늘도 심을. 이거 농사일 참 끝도 없어.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에, 남는 일이 아니에요. 참, 그죠? 자, 30분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좋아요나 뭐 구독, 까지 그냥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몇 년 동안 거의 안 하다가 이제 거의 지금 데일리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가 제 나름대로의 꼼수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제 채널의 일단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가 그 혁명은 부동산의 혁명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일단 꿈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책이 요번에 준비했던 책 교본 저게 나왔다고 해서 출판사 인쇄소에 좀 갔다가 빨리 저기를 해야죠. 마늘 심을 준비하죠. 마늘 심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